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간한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하는 자서전 이 회고록에서 특히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이 바로 남북관계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공무상에 획득한 그 정보를 누설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범법행위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제기 가능한 문제다라고 보는 것이, 왜냐하면 아직 잉크도 안 말른 상태인데 어쨌든 두 가지 측면. 정말 그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 외교적 기밀사항을 이렇게 회고록의 형식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노출해도 되느냐의 문제 제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현 정권이 어찌됐든 지금 남북관계에 대해서 뭔가 좀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 예를 들어 100억 불을 요구했다라든지 등등등등 이렇게 소위 언더 테이블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사들을 이렇게 까발린다면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이제 북한 관계자들이 와서 남한 관계자들하고 회담을 할 때, 뭐 5년 단임제 대통령에서 이 사람도 뭐 나가면 2년 만에 또 뭐든 이 사실은 이렇게 회담이라는 것은 당장 공개할 수 없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박정희 의원이 재밌는 얘기를 한 게 김종필 오이라는 메모는 60년 동안 공개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한일회담 반대 시기가 그 당시 얼마나 컸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교는 국익이 근본인데 어떤 측면에서든 이게 국익과 남북 관계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어떤 뭐 좀 경솔했다 뭐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경솔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회고록이 나온 이후에 그 이명박 정부에 있어서 소위 핵심이었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국민들이 좀 알아야 한다. 북한이 어떻게 하는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국민들은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얼마를 요구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은 모르지만 또 그것이 평화의 비용일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물론 뭐 그것이 제가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까발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판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특히 재미있는 것이 그 남북관계 부분에 있어서 그 장의 제목이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서 굉장히 대북 정책을 잘 하시고 아주 원칙 있게 하신 것으로 역시 자화자찬을 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도 재밌는 부분이었어요. 예, 뭐 비핵 개방 3천 뭐 이런데 북한이 강력히 반발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어떤 측면에서 보면 MB 정부에서 최고 실패한 정책이 남북 정책이다. 뭐 이런 얘기도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100% 동의하기는 힘들지만 어찌됐든 뭐 입장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긍정적 측면도 있고 부정적 측면도 있었겠죠. 하지만 남북 관계는 지금 통일이 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MB 정부 5년 아직 잉크도 안 말란 시점에서 이 문제, 굉장히 민감한 문제를 노출한다는 것은 어떨까라는 거고, 또 하나 제가 좀 책을 봐야겠지만 원자바오하고의 어떤 그 회담에서 그렇죠. 원자바오가 북한 정권을 어떻게 평가했다는 얘기를 그대로 노출했다. 네. 이 문제는 중국의 어떤 그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과 회담을 할 때 과연 흉어를 터놓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지 더욱 걱정스럽습니다. 네.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북한이 과도한 경제적 반대급부를 요구해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시간에는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전개된 남북 협상 과정이 담겼습니다. 무엇보다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 직전 단계까지 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전 대통령이 정치 현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수 있다며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왜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는지 국민들은 그 정도는 이제는 알 때가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출간이 가져온 파문, 이번에는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북 군사 실무회담에서 남측 수석 대표를 지내기도 하셨던 문성욱 장군님 모셨고 북한군 장교 출신으로 탈북하신 김정아 씨 두 분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제가 질문 드릴까요? 네, 이번에 뭐 대통령의 회고록을 통해서 상당히 그 놀라운 그 부분들이 바로 남북 관계에 대해서 그동안의 비밀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다 드러난 부분인데요. 정말 그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다 사실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뭐 전 대통령께서 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아마 기록하리라고는 생각이 되질 않고요. 상당 부분 제가 실제 북한 군인들과 협상했던 그런
경험과 맥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이를테면 이제 그 김두 수석이 북한이 갑질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갑질을 하려고 했던 것은 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네. 하나는 우리를 향한 어떤 협상력의 우위를 갖기 위해서 자기들이 갑의 위치에서 하려고 말하자면 우리의 조급한 마음, 우리가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자기들이 협상력을 높이려고 하는 의도가 하나가 있었다면 또 한 가지는 워낙 북한이 어렵고 그런데다가 예를 들어서 김정일이 남측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무오류를 지향하는 우상인 김정일이가 도움을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선전을 할 때 남측이 우리에게 조공을 바친 것 같이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늘 갑의 위치에서 네. 행사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정상회담의 어떤 대가를 요구했다든지 또는 천안함 폭침에 대한 해명이나 또는 사과성 발언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를 요구했다든지 이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네. 김태효 전 그 전략기획관이 신문 인터뷰에서 이게 교훈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교훈이란 말의 뉘앙스가 굉장히 미묘한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MB 정부는 일관되게 대북 강경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는 최근에 이제 뭔가 좀 남북 간의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압박인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예, 물론 뭐 그 회고록을 통해서 뭐 우리 정부를 압박한다고 해서 그게 압박이 되거나 뭐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단 봤을 때는 지금 그동안의 대북 정책에 대한 논란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MB 정부의 대북 정책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 너무 북한 체면 봐주고 북한의 그 주도에 그냥 끌려다닌 정책이 아니었느냐. 따라서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네. 결국은 그 바꾸고자 하는 뜻이 관철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판단이 유보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앞에 10년, 뒤에 5년 그동안에 있었던 대북 정책의 문제점들을 쭉 보고 이제는 뭔가 진화하는 대북 정책을 취하겠다 하는 게 지금 정책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회고록을 통해서 뭔가 교훈을 주려고 하는 의도 자체는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 네. 이것이 혹시 지금 정부에게 부담을 주는 결과가 되고 뭔가 모처럼 경색됐던 남북관계를 풀어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 네.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죠. 그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북한은 우리한테 조공을 바치기를 네. 원한다. 네. 그런 모양새를 만들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이 얘기를 듣고 보면은 이렇게 정상회담이나 뭘 할 때마다 돈을 요구하는 것은 동네 깡패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런 뭐 북한 내부에서는 그걸 어떻게 선전을 하나요? 북한 내부에서는 이제 또 장군님이 말씀하다시피 저공을 바친다고 실제 저희한테 그럽니다. 그리고 미제와 남조선 계래도당이 우리 장군님의 뭐 무슨 담대한 지략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저공을 갖다 바친다. 이렇게 실제 교육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솔직히 한국에 와서 햇볕 정책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북한의 무작정 지원 이런 문제를 우리가 결사적으로 반대한 거예요. 저도 솔직히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근데 지원에서 우리가 의사조치라든가 다른 뭐 이런 뭐 문제 천안함 사태, 연평도 사태 사건 때문에 우리가 의사조치 등 다른 모든 민간 교류까지 다 막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솔직히 남북 간의 정부 차원에서 교류를 막는 거하고 민간 교류까지 완전히 차단하는 건 문제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간 교류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중국이나 이런 뭐 그런 방향으로 통해서 중국 그런 쪽으로도 통해서 의약품 지원도 하시는 거 있었고요. 그리고 의료 일꾼들이 직접 나가서 환자들 치료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정부가 막았어야 됐나? 만약 그거라도 조금만 열어놨더라면 나중에 정부 차원에서 우리 교류 막는다 이거하고 민간 교류까지 완전히 차단하고 분명히 문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민간 교류라도 조금 낫더라면 나중에 남북 대화 개선에서도 조금 더 너무 경색되지 않고 네. 조금 더
여유롭게 조금 풀리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제가 해봅니다. 지금 말씀 들으면서 네. 궁금한 게요. 그 조공을 바쳐왔다. 예, 이렇게 예. 장군님의 전략에 따라서 이런 얘기를 하면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북한 주민들은 사실이라고 믿죠. 세상에 우리 장군님 최고고 세상에 아니 솔직히 제가 제일 황당한 게 제가 탈북해서도 중국에서 그 중국 사람이 김정일 TV에 나왔다 이 말을 중국말로 찐정일 TV 출래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찐정일이라는 말만 딱 알아듣고 장군이란 말이 거기 안 붙었기 때문에 내가 장군이란 말해야지 왜 김정일이라고 말하냐 이랬어요. 네. 그리고 빗자루를 진짜 때리려고 막 그랬고 그러니까 야 웃기고 있다고 너네 김정일이 뭐 대단한 줄 아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작은 나라를 왜 못 건드리는데 그럼 너는 왜 배고파 넘어왔냐? 아 난 배고프니까 넘어왔지. 그러니까 그 말이 그게 거기서 통화가 이게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때는까지도 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 내부에 있던 군인들 더구나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당원이었고 제대 군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사상 교육이 너무나도 철저히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지금 현재 북한 내부에 있는 주민들이나 군인들은 믿고 산다 이거죠. 네. 이 대목이 북한 밀사가 이제 남북 정상회담 성사시키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북에 돌아가서 처형당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데 좀 쇼킹한 내용 아닌가요? 예. 그 이제 류경이라고 하는 네. 인물로 알려졌거든요. 이제 보위부의 부부장을 했고 실제 김정일에게는 굉장히 신임을 많이 받았기 네. 때문에 당시 보위부장으로 있었던 우동축보다는 오히려 더 신뢰를 받았고 실제 김정일의 밀지를 받고 우리 남측으로 내려왔 때는 자체가 그만큼 신뢰와 역량을 인정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연 그 처형된 원인이 남측에 내려와서 빈손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처형을 당한 것인지 네.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는 지금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네. 다만 그 죄목이 간첩 혐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 얘기가 우리 한국에 와서 대통령은 면담하지 못하고 원래 일정보다 하루가 지연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뭔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와서 하루 지연되는 것이 혼자의 결정에 의해서 절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장성택이 김정일에서 김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장성택이가 행정부장으로서 그 보안계통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아마 류경과의 어떤 마찰이 있거나 뭔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채용됐을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봅니다. 네. 혹시 류희경에 대한 얘기를 네. 들은 적이 있으세요? 아 뭐 북한 내부에서는 보안부장 그게 누구인지 이름이 참 우리 민간인들은 잘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다 뭐 직접적인 상관이 아닌 이상은 그런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위부장 그 보위부를 총 책임지는 네.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장군님 말씀하셨다나 대한민국의 남조선이라는 곳에 적국의 그런 책임을 받고 내려올 정도면 보통 인물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다시피 정말 여기서 하루를 더 지체됐을 때는 본인이 의사로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인데 북한이 이런 구호들이 있습니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싸우자. 자폭 정신, 청폭단 정신, 뭐 당이자 곧 수령이고 수령이자 곧 당이다. 당의 명령은 목숨으로 바쳐야 한다. 무시무시합니다. 예. 근데 우리는 하도 너무 외워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 기사를 딱 보고서 제일 먼저 오는 게 당이자 곧 수령이고 당의 명령은 목숨 바쳐 수행해야 된다. 이 구호가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우리는 주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남한에 내려가서 임무도 수행 못하고 오면서 하루 지체됐는데 그리고 왔는데 가만 놔두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이 보는 또 눈 이미지가 또 있거든요. 그 상위권의 사람들한테 또 다른 위협을 주기 위한 네.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북한의 방식으로 정말 그렇게 처벌한 것이 아닌가. 저희는 네. 그렇게 봤습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그 남쪽에 내려왔던 인물들이 북에 올라가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숙청 당한 그런 전례들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게 제가 이제 92년도에 국방부에 근무할 때 김달현이라고 하는 인물이 네.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경제 시찰단의 일원으로 내려왔는데 저는 그때 그 사람의 인상을 보면서
북한의 미래가 있겠다, 기대가 된다. 중국의 개혁개방과 같은 그런 어떤 경제 발전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 사람이 올라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자살을 했다는 그 나왔어요. 그게 아마 숙청을 당한다는 얘기를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다라고 네, 하면 네. 뭐 남한의 밀사로 내려오려고 안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 협상을 해보면 북한 측 대표들이 보면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네. 그리고 무언가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네. 때로는 호통을 쳤다가 때로는 마이크 없는 데서는 정말 또 목숨 걸고 협상에 임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도 하죠. 예, 그 굉장히 경직된 그런 부분들이 역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위기, 네. 그것의 영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근데 그거는 그렇다 치고 이제 이 회고록에서 이제 남북 협상 과정에 이렇게 뒷얘기가 다 까발려지면 현 정부가 결국 북한하고 협상을 하되 뭐 협상을 해보셨으니까 어떤 레버리지가 굉장히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북한 정권도 그러면 니네들 뭐 5년 단임제인데 끝이 나면 또 우리가 있었던 이 마쿠 내용들을 다 회고록 형식으로 까발린다면 무슨 말을 하겠냐. 결국 목숨 걸고 내려오는 실무자들이 무슨 협상력을 가질 수 있겠으며 우리를 믿지 못하는 결과적으로 남북관계에서 박근혜 정부가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이번 그 회고록을 통해서 북한의 어떤 실체를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는 데는 아마 일정 부분 기여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협상 내막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공개가 됨으로써 앞으로 협상을 할 때 북한이 정말 속내를 털어놓고 네. 우리하고 협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고 네. 특히 지금 오이사 조치 문제 해제 과정에서 얽힌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또 사실 물밑에서 협상해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런 것이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서 또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면 사실 협상에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 우리가 협상을 하고 나면 그 결과를 수준에 따라서 비문으로 관리도 하고 또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부분들은 또 보도를 하고 네.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 네. 회고록 논란이 나고 난 이후에 북한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북한은 지금 현재 솔직히 북한 속담 말이 있습니다. 언똥이 아니 굶은 개가 언똥을 가리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상황이 좀 상당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네. 더군다나 더 인터뷰 사건 때문에라도 그 안에 상황이 상당히 안 좋게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한 가지 사례로 본다면 북한 군인들 자체 장교들까지도 중대장까지도 이제는 30살 이전에 장가 못 가게 하던 것을 33살인가 그때까지도 전체 군관이 중대장까지도 아예 장가도 못 가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그 안에 내부 군인들이 반발이 더 심해집니다. 이 지금 한참 시작 이 겨울에 북한에서 인분 전투라고 말한 그 전투에도 보위지도원들, 보안원들 다 면제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또 반발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앉아서 놀고 먹는 사람들이 왜 그들을 막아주냐. 그래서 저도 참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이거 솔직히 무리수거든요.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그 동량을 좀 잠재워줘야 되는데 주민들한테 더 열받게 기름을 붓는 꼴입니다. 이거는 그 안에 상황에서 그게 정말 전투로 우리는 벌어지기 때문에.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냐? 그 사람들이 더 인터뷰를 관리하고 단속을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주민들을 통제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신을 감안하면서도 여기에서 부작용이 날 걸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시행한다 이거죠. 그만큼 북한 정부 자체가 불안감에 지금 쫓기고 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렇게 저희는 솔직히 네. 보여지더군요. 안타깝지만 여기서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오늘- 모시고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군에 대한 신뢰는 잃지 않았다. 얼마 전 실족에서 물에 빠져 숨진 이모 일병의 아버지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수색 과정에서 많은 장병들이 고생을 했다면서 오히려 군을 너무 비판하지 말았으면 한다. 이런 당부의 말까지 남겼다고 합니다. 네,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을 잃고도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었던 부정에 마음이 아려오는 건 비단 저뿐만이 아니겠죠. 김민전, 박상원의 정정당당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